이번 시간은 4강 원자의 구조부터 5강에 있는 보호 모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중에서 전자는 어떻게 해서 발견이 되었냐면 톰슨의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음극선이라는 것은 이미 크룩스가 발견을 한 상태에서 톰슨은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요. 톰슨이 했던 실험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톰슨의 음극선 실험 중에서 음극선이 지나가는 길에 장애물을 설치했더니 그림자가 생겼어요. 그걸 가지고 음극선이 직진한다는 것을 알아내게 됐고, 음극선이 지나가는 길에 바람개비를 설치했더니 바람개비가 돌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음극선이 질량을 가진 입자의 흐름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음극선에다가 전기장을 걸어줬더니 음극선이 플러스 극적으로 휘었어요. 그러면 음극선이라는 것은 마이너스를 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게 되면 음극선은 질량을 가지면서 마이너스를 띠는 입자의 흐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극선이라고 하는 이런 성질을 알게 됐는데, 이게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라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된 거냐면, 이 음극선 실험을 한 가지로만 해본 것이 아니고요. 마이너스 극으로 사용한 금속의 종류랑 방정관에 들어있는 기체의 종류 여러 가지를 사용했더니 그런 거랑 다 상관없이 음극선은 다 똑같은 특성을 보였어요. 그래서 모든 물질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입자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원자 안에 전자가 들어있다 라고 톰슨은 이런 형태의 원자 모형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자 핵을 발견한 사람은 러더퍼드가 되겠죠. 러더퍼드는 유명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 금박에다가 알파 입자를 쏴줬어요. 당시에 알파 입자는 방사선이에요.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이 방사선을 쏴줬더니 대부분은 이 금박을 다 통과했어요. 이건 예상한 대로예요. 그랬는데 일부 아주 극소수 튕겨져 나온 알파 입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러더퍼드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대부분은 알파 입자가 금박을 대부분 그대로 통과해요. 그대로 통과한다는 것은 지나가는데 거리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 여기에서 원자는 요 금원자예요. 금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극히 일부 튕겨져 나왔다. 튕겨져 나오려고 하면 이 에너지 큰 방사선 알파 입자를 튕겨내려고 하면 굉장히 땅땅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딱딱한 뭔가가 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원자 안에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뭔가가 있다. 그런데 극히 일부만 튕겨져 나온 걸로 봐서 대부분은 빈 공간이고, 그게 있는 곳은 굉장히 작다. 크기가 매우 작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요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원자 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자 핵이 원자 안에 아주 작은 크기로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 톰슨의 이 생각대로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한 것이 바로 이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에는 원자, 핵, 전자 이렇게 있는데 이 원자, 핵 안에는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들어있죠. 자, 양성자는 양성자의 개수가 곧 원자 번호다. 이건 잘 알고 있죠. 양성자 수가 곧 원자 번호에 해당한다. 중성자는 같은 원자라도 중성자 수가 다를 수 있다. 여기서 같은 원소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 수가 같다는 거죠. 양성자 수가 같은 원자라도 중성자 수는 다를 수가 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동위원소가 나타나게 되죠. 자, 그리고 전자는 양성자나 중성자에 비해서 질량이 이렇게 작다. 이거는 그래서 거의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시. 대신 질량은 무시할 수 있지만 걔가 들어있는 개수는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죠. 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것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와 똑같이 들어있어야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겠죠. 그래서 전자수랑 양성자수가 같아야 돼요. 원자인 경우에는. 원자는 전자수와 양성자수가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밑에 원자 번호가 곧 양성자수인데 양성자수는 원자일 경우에는 전자수와 같다 라고 해야 됩니다. 자, 너무 쉬운 내용이라서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질량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자의 질량은 무시한다 했죠. 그럼 나머지 질량을 차지하는 것은 원자, 핵, 즉 양성자와 중성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합한 수를 질량수라고 하고 이 보통 원소 기호의 왼쪽 위에다가 질량수를 표시하게 되죠. 그럼 왼쪽 아래에는 원자 번호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질량수는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였는데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와 같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제시되어 있으면 중성자수가 계산이 되는 거죠. 중성자수는 12 빼기 6 해서 6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동위원소를 보겠습니다. 동위원소는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양성자수가 같으면 원자 번호가 같아요. 그런데 중성자수가 다른 경우 질량수가 달리 나타나게 됩니다. 이럴 때 동위원소라고 하는데 동위원소라고 하더라도 화학적 성질은 같아요. 반응은 다 똑같이 하게 됩니다. 반응은 다 똑같이. 자, 여기 세 가지 그 수소의 동위원소가 있는데 얘네들이 반응은 다 똑같이 해. 무슨 말이냐? 얘네들이 산소와 만나서 물 될 때는 다 똑같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얘도 수소고 얘도 수소고 얘도 수소예요. 다 수소예요. 그런 수소라고 하면 원자 번호 1번 여기 조그맣게 왼쪽 아래에 다 1이에요. 그런데 질량수가 다른 거죠. 자, 여기에 질량수가 1이에요. 질량수 1이란 얘기는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가 1이니까 요거인 경우에는 중성자가 몇 개입니까? 1 빼기 2는 0. 중성자수가 없는 상황이죠. 얘는 중성자수가 2 빼기 1은 1. 한 개 있는 거고요. 얘는 3 빼기 1은 2. 두 개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동위원소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 자체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평균을 내서 평균 원자량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탄소의 평균 원자량 구하는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12짜리 탄소의 원자량은 12, 정확한 12 값이에요. 이건 기준점이죠. 13, 질량수가 13인 탄소의 원자량은 딱 13이 아니에요. 아닌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13으로 취급을 하죠. 너무 이게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걔의 존재 비율을 곱해줘서 합치면 평균 원자량 12.011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염소의 평균 원자량 구하는 거 했었죠? 요거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질량수가 35인 염소, 37인 염소가 있습니다. 35인 염소가 몇 퍼센트라고 했습니까? 75%. 나머지 25%는 37짜리 염소다. 요럴 때 평균 원자량 35짜리가 0.75, 37짜리가 0.25 하면 평균 원자량 35.5가 나온다. 요거 하는 방법 기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밑에 한 가지 많이 나오는 예시가 더 있는데요. 붕소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붕소는 질량수가 10인 것이 질량수가 10인 것이 존재 비율이 20% 정도 되죠. 0.2. 그다음에 11인 것이 80%, 0.8. 이렇게 해주면 10.8. 붕소의 평균 원자량은 10.8입니다. 자, 조금 넘겨서 66페이지까지 쭉 넘어가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넘어갔네요. 현대적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 중에서 보호의 원자 모형을 보겠습니다. 이 보호가 원자 모형을 제시하기 전에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게 됐습니다.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 발견되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요게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수소 기체를 방전관에 넣고 고전압으로 방전을 시켜요. 그러면 수소에서 빛이 나오게 돼요. 수소에서 빛이 나와요. 수소로부터 나온 빛이에요. 근데 이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켰더니 그냥 우리 일반적인 백색광은 프리즘 통과시키면 무지개가 나오죠.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나와요. 그랬는데 요 빛을 통과시켰더니 몇 개의 선만 나오는 거예요. 불연속적인 선만 몇 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 그림에 나와 있죠. 선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거예요. 자, 요럴 때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커지죠.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큽니다. 에너지는 빨간빛보다는 보라색빛이 더 에너지가 더 크게 돼요. 자, 요런 선 스펙트럼이 나왔는데 요거를 이제 왜 이렇게 선 스펙트럼이 나오게 되는 것일까를 연구한 사람이 보어입니다. 보어는 이런 불연속적인 이 선 스펙트럼을 보면서 여기 안에 전자가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갖고 들어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소 선 스펙트럼이 나올 때 여기서 나온 이 수소에서 나온 빛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거냐면 그 안에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가 이 고전압을 걸어줬댔잖아요. 고전압이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높겠죠. 이 높은 에너지를 흡수하게 된 다음에는 에너지가 높아졌죠.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있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에너지가 여기 보세요. 에너지가 한, 둘, 셋, 네 개밖에 없는 거예요. 네 개밖에 없네. 왜 네 개밖에 없을까? 아무 에너지나 다 있는 것이 아니고 몇몇 에너지만 나오네. 수소에서는. 몇몇 에너지만 나온다. 즉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전자 자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다. 그게 전자가 들어있는 궤도가 불연속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전자껍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전자껍질은 핵에서부터 가까운 쪽부터 K껍질, L껍질, M껍질, N껍질 알파벳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고요. K껍질에는 N은 1, 이 N이 주양자수라고 합니다.
이번 교육과정에서 양자수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요걸 잘 알아놔야 되겠습니다. K는 주양자수가 1인 전자껍질, L은 주양자수가 2인 전자껍질. 주양자수는 양의 정수값을 갖기 때문에 1, 2, 3, 4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수소의 경우에는 아주 특이하게도 수소가 아주 특이한 거예요. 수소는 특이한 원자예요. 특이함. 왜 특이하냐? 전자가 한 개밖에 없다는 거죠. 전자가 한 개밖에 없다는 게 특이합니다. 그러면 다른 원자들은 전자가 2개 이상이죠. 전자가 단수냐 복수냐는 엄청 커요. 왜냐면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면 전자 간에 반발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전자가 2개가 되는 순간부터 전자의 관계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주 복잡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는 아주 단순하게 특이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단순하냐? 수소 원자는 그 안에 들어있는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가 주양자수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주양자수가 얼마인지 알면 수소의 전자 껍질의 에너지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계산식 복잡하지도 않고 아주 단순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양자수가 n인 전자 껍질의 에너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12kJ/몰이다. 여기다가 n은 1, n은 2, n은 3, n은 4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보게 되면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자, n은 1이다면 이 K 껍질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1제곱분의 1312kJ/몰 이렇게 된 거죠. n은 2라면 두 번째 전자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2의 제곱 4분의 1312는 이거 4로 나눠져요. 자, 나누면 마이너스 328kJ/몰 이렇게 돼요. 이런 형태로 에너지 값이 계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 그림에서 나타내 보면 자, K 껍질의 여기 이 K 껍질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1312. 여기 L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328. M 껍질은 여기에 3의 제곱인 9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이거는 약 마이너스 146이 됩니다. 마이너스 146.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전자 껍질의 특징을 보게 되면 원자 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되냐? 얘가 마이너스 1312가 큰 값이에요. 마이너스 328이 큰 값이야. 이 값이 더 크죠? 그게 더 커요. 그래서 N은 1인 K 껍질보다 N은 2인 L 껍질의 에너지가 더 높아요. 에너지 준위가 점점 높아진다. 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에너지 준위는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간격은 여기 간격이 얼마예요? 요거 빼면은 984. 여기 간격은 182. 간격이 좁아졌죠? 에너지 간격이 좁아진 거예요. 에너지 간격이 좁아진다. 그리고 그 핵에 전자가 이렇게 들어있을 때 가장 에너지가 낮은 안정한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낮은 딱 한 가지를 바닥 상태라고 하고, 이거보다 조금이라도 높으면 불안정해요. 얘보다 조금이라도 불안정해지죠? 그러면 들뜬 상태라고 합니다. 안 보였네요.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가 다른 전자 껍질로
전자가 다른 전자 껍질로 전이 될 때, 전이 된다는 건 이동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될 때, 그 전자 껍질의 에너지 차이만큼 있죠. 아까 여기에 계산했었던 요런 에너지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게 돼요. 요때 이제 흡수하는 경우는 아까 고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흡수를 하고, 방출하는 거는 빛으로 방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 위에 선 스펙트럼에서도 봤다시피 파장이 길어지면 에너지는 작아지고요. 파장이 짧아지면 에너지가 커져요. 그러니까 파장과 에너지는 반비례하는 관계입니다. 빛 에너지와 파장은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클수록 빛의 파장은 짧게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걸 볼게요. 전자가 N은 3, 4, 5, 6인 전자 껍질에서 N은 2인 전자 껍질로 이동할 때, 전이 될 때, 그때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N은 3에서 2로 전이 되는, 4에서 2로 전이 되는, 5에서 2로 전이 되는, 6에서 2로 전이 되는 이런 네 가지 상황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가시광선이 지금 나와요. 그게 바로 아까 여기서 나타났던 네 개의 빛이에요. 네 개의 빛. 그렇다면 여기서 에너지는 어떤 경우가 가장 클까요? 요 밑에 네 가지 상황 중에서 어디가 에너지 간격이 제일 클까? 가장 멀리 있던 곳에서 떨어지는 것이 에너지가 가장 크겠죠. 바로 6에서 2로 떨어지는, 6에서 2로 떨어지는 요 상황이 에너지가 가장 커요. 아까 에너지 가장 큰 게 무슨 빛이었죠? 보라색이었죠. 보라색이에요. 그럼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건 3에서 2, 조금 가까이 떨어지는 것이 에너지가 작게 돼요. 3에서 2로 떨어지는 이 빛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빨강.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중간에, 무지개 중간의 색깔이 되겠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